어떤 인연은 이 세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수백 년 전 눈 쌓인 설산에서 한 남자가 덫에 걸린 짐승을 살려주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려주었습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수백 년을 흘러내려와 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겨울 설산, 죽음의 문턱에서 손을 내밀어준 흰옷의 여인. 그녀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 손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백호의 눈물, 설산의 전설을 시작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손을 내밀어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아니면 이 세상 것이 아닌 무언가인지 그날 석봉은 알 수 없었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노석봉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효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석봉이 10살 되던 해 겨울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다가 눈사태에 묻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석봉은 어린 나이에 홀로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밥을 굶어도 어머니 밥상은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품팔이를 했습니다. 나무를 캤습니다. 도토리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16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부터 어머니가 앓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깊어질수록 기침도 깊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마을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삼이 있어야 하네. 30년은 묵은 것이어야 효험이 있을 것이야. 석봉은 가진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묵은 산삼은 돈으로도 구하기 어렵다 했습니다. 결국 직접 산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했습니다. 새소리가 없었습니다. 까치도 솔개도 산새가 한 마리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낯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바람도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도 석봉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등에 낡은 광주리를 묶고 허리에 쇠 막대기를 꽂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꼭 찾겠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은 산중턱을 넘어설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소복소복 내려앉아 소나무 가지 위에 쌓이는 모양이 오히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석봉은 발을 조심조심 내디디며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북쪽에서 눈바람이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가 되었습니다.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쌓인 눈이 산비탈을 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석봉은 큰 바위 뒤로 몸을 피했습니다. 가롯이 눈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보라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석봉이 몸을 일으켜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발자국도 길의 흔적도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사방이 하얗고 그 하얀 것들이 흔들리며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한 채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 다음 걸음에 발밑이 없었습니다. 절벽이었습니다. 눈 아래 숨어있던 절벽 끝에서 석봉의 발이 허공을 밟았습니다. 광주리가 공중에 떴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추락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어머니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의 어머니,
웃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밥상 앞에 앉아 있던 어머니, 그 얼굴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위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두 번째로 부딪히는 순간 눈 속으로 파묻혔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매화였습니다. 한겨울 설산에서 매화 향기가 났습니다. 지독하리만큼 짙고 선명한 매화 향기가, 코가 이미 차가워져 감각이 없을 터인데도 그 향기만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것이 손을 감쌌습니다. 작고 차갑지 않은 온기가 있는 손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뜨려 했습니다. 눈꺼풀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만 흰빛이 보였습니다. 흰 눈 위에 선, 흰 옷에 무언가. 그것이 석봉이 마지막으로 기억한 것이었습니다. 이 산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짐승들조차 잘 들어가지 않는 깊은 설산이라는 것도. 그런데 석봉은 그날 죽음의 문턱에서 손을 잡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손이 없었다면 석봉은 그날 설산에서 눈에 덮인 채 영영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을 뜬 것은 자기 방 아니었습니다. 낯선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방이었습니다. 회칠한 흰 벽, 검게 그을린 석가래, 구석에 걸린 낡은 갓, 틀림없는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석봉은 상반신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등이 두 동강 날 것처럼 아팠습니다. 오른쪽 팔목은 포대기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겨우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지펴진 듯 방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소반 위에 탕약 한 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보리밥이 담긴 작은 바리떼도 누군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는 처지인데 대체 누가? 방문이 열렸습니다. 흰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옷의 빛깔이었습니다. 지나치게 희었습니다. 간 내린 눈처럼 일체의 빛이 없는 순백이었습니다. 여인이 소반을 내려놓으며 석봉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석봉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눈은 깊고 검었습니다. 피부는 눈처럼 희대 차갑지 않았습니다. 머리칼은 단정히 올려 묶었는데 관자놀이 근처로 몇 올이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귀에 닿는 것이 아니라 가슴 어딘가에 내려앉는 소리였습니다. 나를 데려온 것이 당신이요? 그렇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나를? 네.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석봉은 다시 여인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보통 여인이었습니다. 키는 보통, 몸집도 보통, 힘이 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절벽 아래 눈 속에 파묻힌 자신을 어떻게 집까지 데려왔을까요? 어디서 오셨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반 위에 탕약 사발을 가리켰습니다. 식기 전에 드세요. 뼈가 부러진 곳은 없습니다만 무리하면 안 됩니다. 석봉이 사발을 들어 탕약을 마셨습니다. 쓴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몸 안에서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약재를 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깊고 강하면서도 몸이 거부하지 않는 맛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요? 소운이라 부르십시오. 소운, 흰 구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석봉이요. 갈 곳이 없다 하셨소? 여인이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근방에 오래 있어야 할 사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집 빈방 한 칸을 빌릴 수 있다면 사정을 말씀해 주시오. 그러자 여인은 오랫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작은 창으로 눈빛이 들어와 여인의 얼굴 한쪽을 비추었습니다. 두려움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섞인 것인지 봄이 오면 떠나겠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봄이 올 때까지. 지금은 한겨울의 끝이었습니다. 석 달, 길어야 넉 달이었습니다. 석봉은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이 산골까지 들어왔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설산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눈에 덮인 채 봄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떴을 것입니다. 빈방이 있소. 석봉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밥이 충분하지 않아 끼니를 나누기 어려울지 모르나 방은 쓰시오. 여인이 소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설산 너머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 희미하게 매화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피는 매화는 어디에도 없는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은 그날부터였습니다. 처음 발견한 것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석봉이 마당으로 나왔을 때 어머니 방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가 이렇게 향기롭냐? 기침이 심해 혼자 앉지도 못하던 어머니가 몸을 반쯤 일으켜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석봉이 마당으로 나가 섬돌 아래를 보았습니다. 산삼이었습니다. 크고 묵은 것이었습니다. 뿌리가 사람 손처럼 생긴 산삼이 흙이 붙은 채로 깨끗한 한지에 쌓여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축축하게 젖은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새 누군가 산에서 캐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석봉은 소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개어져 있었습니다. 소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설마 아침 해가 뜰 무렵 소은이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불을 피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봉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은이 솥 앞에 조용히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옷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소매 끝이 축축했습니다. 마당의 산삼, 당신이 가져온 것이요? 소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겨울에 산삼을 어떻게 그냥 드십시오. 딱 그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섬돌 아래 산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크기도 묵은 정도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옆에 마른 약초 묶음이 함께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기침에 좋은 약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줄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드는 힘이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방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봉은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을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을 보며 웃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물이 새듯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석봉이 마을 약재상에 산삼을 팔러 나간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묵은 산삼을 들고 나오는 총각을 보고 약재상 주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 겨울에 어디서 이런 것을?
석봉이 변변한 대답을 못하고 물러선 것이 오히려 소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석봉이 귀신을 홀렸다더라. 이상한 여자를 집에 들였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더라. 밤마다 혼자 산에 올라가 산삼을 캔다더라. 물가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주막에서 남정네들이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그 여자가 산에서 내려온 여우라더라. 여우가 총각을 홀린 것이 분명해. 석봉에게 직접 물어오는 이도 있었습니다. 이웃 봉삼이가 물었습니다. 자네 집에 여자가 들어온 게 사실인가? 지나가던 나그네요. 사정이 있어 봄까지 머물게 했소. 봄까지? 이 겨울에 이오지 산골에 사정 있는 여자가 왜 와? 석봉아, 정신 차려. 요즘 내 집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는 거 알아? 매화 향기라는데 이 겨울에 매화가 어디 있어? 석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삼이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조심해. 세상엔 사람이 아닌 것들이 있어. 모양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들이. 그날 밤 석봉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운이 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짓고 어머니 약을 다리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적었고 잠자는 것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방이 자주 비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인가? 석봉은 그 물음을 가슴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아직은 묻어둘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지고 있었으니까요. 마당에는 매일 아침 귀한 약재가 놓이고 있었으니까요. 집안에는 이름 모를 온기가 감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알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밤마다 어디로 가는가? 그 궁금함은 두려움보다 먼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뒤를 밟기로 결심한 것은 22번째 날 밤이었습니다. 석봉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의심이 아닙니다. 고마움을 갚으려면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는 그냥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도 소운은 자정이 넘어 방에서 나왔습니다. 석봉은 잠든 척 누워있다가 미끄러지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방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은 달이 밝았습니다. 보름달이 아직 며칠 남았지만 눈이 달빛을 반사해 마당이 나처럼 환했습니다. 소운의 흰옷이 보였습니다. 살인문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석봉은 신을 신고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소운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볍고 일정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눈밭을 걷는데도 푹푹 발이 빠지지 않는 것처럼 눈 위를 스치듯 걸었습니다. 석봉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낮에도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그 길은 달랐습니다. 나무들이 길을 막는 것처럼 빽빽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지날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소운의 흰 옷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며 길을 안내하듯 앞서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석봉의 다리가 아파왔습니다. 이렇게 깊이까지? 이렇게 높이까지? 이 길은 마을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깊은 산이었습니다. 한여름에도 나무꾼들이 꺼리는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소운이 멈추었습니다. 석봉도 멈추었습니다.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며 숨을 죽였습니다. 소운이 서 있는 곳은 절벽 아래였습니다. 바위 벽에 아가리를 벌린 것처럼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도 될 만큼 넓었습니다. 안쪽은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운이 동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눈에 닿을 것처럼 엎드리는 자세였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굴 안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위 틈을 통과하는 바람이 내는 소리라고. 그러나 그것은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갑던 상공기가 갑자기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포효가 터졌습니다. 거대한 것이 내지르는 소리였습니다. 동굴 안에서 폭발하듯 터진 그 소리는 절벽을 타고 울려 퍼지며 산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나무들이 진동했습니다. 쌓인 눈이 나뭇가지에서 쏟아졌습니다. 발밑에 땅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그냥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을 살아온 것만이 낼 수 있는 무게가 그 포효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석봉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바위에 등을 기대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두렵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처음으로 두려움이 몸에 깃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포효 속에서도 평온한 것 같았습니다. 그 자세가 더 무서웠습니다. 포효가 잦아들었습니다. 긴 여운이 산속을 떠돌다 사라졌습니다. 소은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석봉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포효 소리가 귓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 동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 엄청난 것에게 소은은 왜 절을 하는가? 그리고 소은은 진짜로 누구인가? 동이 틀 무렵 부엌에서 불을 피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은이 아침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석봉은 이불을 덮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포효 소리와 매화 향기가 뒤섞여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그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사흘 뒤 아침이었습니다. 석봉이 마당에 물을 길어오다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소은이 섬돌에 앉아 자기 발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흰 발등 위로 붉은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깊이 베인 상처였습니다. 상처 주변에 살이 부어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소은이 얼른 치마 자락을 내려 발을 가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소? 피가 나잖소? 석봉이 물통을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소은이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석봉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좀 보게 해주시오. 잠시의 침묵. 소은이 천천히 발을 내밀었습니다. 가까이 보니 상처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발등을 가로질러 난 상처가 두 군데였습니다. 뾰족한 것에 찔린 것인지 날카로운 것에 베인 것인지 모양이 짐승의 발톱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석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더운 물과 무명 헝겊을 가져왔습니다. 소은의 발을 씻기고 상처를 닦았습니다. 소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운 물이 상처에 닿을 때 가볍게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이를 물고 참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많이 아프지요? 참을 만합니다. 어디서 이런 상처가 난 것이오? 소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석봉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열 약초를 쪄서 붙이고 무명 헝겊으로 단단히 감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따라갔소. 석봉이 말했습니다. 소은의 눈이 가만히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동굴 앞까지 그 소리도 들었소?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무서웠소. 솔직히 말하면
그 포유를 듣고 나서 당신이 무섭기도 했소. 지금도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요. 소은은 시선을 발등의 붕대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떠나달라는 말씀은 안 하시는군요. 석봉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설산에서 죽었소. 어머니가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 것도 당신 덕이요. 두려움보다 먼저 고마움이 있소.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소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실 건가요? 묻고 싶은 것이 없다면 거짓말이요. 그러나 당신이 말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오. 봄까지라고 했으니 봄이 오기 전에 당신이 스스로 말해줄 날이 올지도 모르지. 오래된 침묵. 소은이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어머님도, 이 집에 있는 누구도 알고 있어.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 집에 있는 동안 이 집에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믿겠소? 소은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짧고 가늘게 입술 끝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웃음이라 하기엔 짧았지만 그것이 웃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석봉은 일어서서 물통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은이 가고 나서도 한동안 석봉의 가슴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포유를 알아듣는 여인, 한겨울밤 산속을 혼자 다니는 여인, 발등에 짐승 발톱 같은 상처를 안고도 소리 없이 앉아있는 여인. 그런데 그 두려움 옆에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석봉은 느꼈습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봄이 오면 이 여인은 떠납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서운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그날부터였습니다. 봄이 오기까지는 아직 한 달이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석봉과 소은 사이에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집 한 칸을 빌려준 사람과 신세를 진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숨을 구해준 이와 구원받은 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 사이에 다른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의 발등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사나흘이 지나도 붓기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붙여도 효과가 느렸습니다. 석봉은 매일 아침 소은의 발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은이 불편해했습니다. 손을 빼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석봉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상처를 닦고 약을 갈아붙이는 일을 반복하자 소은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쉽게 낫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오? 석봉이 하루는 약을 갈면서 물었습니다. 소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아프오? 조금이 얼마나오? 소은이 시선을 들었습니다. 석봉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많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석봉은 끄덕이며 약을 다시 꼼꼼하게 발랐습니다. 그렇게 날이 쌓였습니다. 아침마다 석봉이 밥을 지으면 소은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이 솥 앞에 서면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게 비켜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굳이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달라졌습니다. 병이 많이 나아진 어머니는 소은을 가까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소은이 약을 다리러 부엌에 가면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불러세워 옆에 앉혔습니다. 소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참 고맙다 아가야. 하루는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석봉이 처마 밑에 앉아 광주리를 엮고 있었고 소은이 옆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소복 처마 끝에 쌓였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각자 손을 놀리다가 소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눈이 좋으세요?
석봉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어릴 때는 좋아했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눈 오는 날이면 같이 마당에 나와 눈사람을 만들었소. 소은이 멀리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눈이 두렵기도 합니다. 두렵다고요? 노가 없어지잖아요. 봄이 오면 석봉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노가 없어지는 것이 두렵다면 녹지 않으면 되지 않소? 소은이 석봉을 보았습니다. 녹지 않는 눈은 없어요.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 않소? 세상 어딘가 높은 산꼭대기에는 한여름에도 녹지 않는 눈이 있다 하오. 소은이 잠시 석봉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약초로 눈을 내렸습니다. 운이 좋은 눈이군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전과 달랐습니다. 눈처럼 소복하고 부드럽게 내려앉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석봉은 어머니 방에서 나오다 부엌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소은이 등불 아래 앉아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낡아 빠진 석봉의 손바지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무릎 부분이 헤어진 곳을 조심스럽게 기우고 있었습니다. 석봉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봄이 와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형태를 갖추어 올라왔습니다. 석봉은 그 생각을 눌렀습니다. 눌렀는데 눌리지 않았습니다. 두근거림은 밤이 다 지나도록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가 집안은 이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땅이 골짜기를 가득 채웠고 소작농이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최승달 마을 사람들은 그냥 최부자라 불렀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탐욕이 식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집요해졌습니다. 귀한 것을 보면 반드시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가 석봉을 주목한 것은 약재상 주인의 귀띔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약재상에 들렀다가 벽에 걸린 산삼한 뿌리를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예사 산삼이 아니었습니다. 뿌리의 형태, 빛깔, 향기, 최소 40년 이상 묵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최 부자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가져오는 자가 누구요? 마을 아래쪽 석봉이라는 총각입니다. 근데 그 집에 이상한 여자가 들어온 뒤로 이런 산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더군요. 최 부자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물이 있다.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백 년을 자란 것, 산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것, 그것을 손에 넣으면 수명이 늘고 몸이 새로워진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미 몇 해 전부터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름 모를 통증이 몸 여기저기서 일었습니다. 부자인들 병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믿을 만한 두 사람을 불러 명했습니다. 석봉의 집을 감시해라. 누가 드나드는지 무엇이 나오는지 세세히 보고해라. 다음 날부터 석봉의 집 근처에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최 부자가 직접 석봉을 찾아왔습니다. 이른 오전이었습니다. 석봉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 살인문 밖에 교자가 멈추었습니다. 최 부자가 긴 모피 도포를 걸치고 살인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석봉이 도끼를 내려놓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게 누구신지 어인일로. 최 부자는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자네 집에 손님이 왔다더군. 어디 있는가? 친척 아주머니가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친척? 어느 쪽 친척인가? 먼 쪽입니다.
최 부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잘 됐네. 자네 산삼 경로도 알려주게. 내 후하게 삭을 치르겠네. 석봉이 머뭇거렸습니다. 그 머뭇거림을 최 부자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뭔가 있군.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소은이 나왔습니다. 최 부자의 시선이 소은에게로 갔습니다. 순간 최 부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 굳음 안에 탐욕이 들어찼습니다. 소은은 최 부자와 눈이 마주치자 즉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석봉이 얼른 최 부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최 부자는 소은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살인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나서다 멈추더니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서 대답해주게. 나는 항상 원하는 것을 갖는다네. 교자가 사라지고 나서도 석봉의 가슴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의 그 눈빛, 저 눈빛이 이 집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내렸습니다. 그날 밤 석봉은 살인문 걸쇠를 더 단단히 걸었습니다. 봄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기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날도 소은이 어머니 방에 약을 가져갔습니다. 석봉은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어머니와 소은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좋은 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어머니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한식경이 지나 소은이 나왔습니다. 약 사발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석봉아, 들어와 봐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낮았습니다. 석봉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당겨 앉은 채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석봉이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경악이었습니다.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이불 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오? 석봉아.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가씨 눈동자가 말이다. 눈동자가요? 이제 조금 전에 약 사발을 건네줄 때였어. 등불이 흔들리면서 빛이 딱 그 아가씨 얼굴에 비쳤어. 그런데 어머니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로로 찢어졌어. 석봉은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사람 눈동자가 아니었어. 고양이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크게 세로로 찢어진 눈동자였어. 어둠 속에서 빛나듯 보이더니 내가 놀라자마자 다시 사람 눈으로 돌아왔어. 어머니, 잘못 봤다면 좋겠는데. 석봉아, 나는 늙었어도 그건 분명히 봤어. 석봉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산골에서 살아온 어머니가 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석봉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마다 사라지는 소음, 뒷산 동굴 앞의 포효 소리, 짐승 발톱 자국 같은 발등의 상처, 한겨울의 매화 향기, 세로로 찢어진 눈동자.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이 되지 않겠니? 저 아이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잖니. 어머니. 석봉은 노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사람이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면 이미 해쳤을 것이요. 어머니 병을 낫게 한 것도 저 사람이요. 내 목숨을 구한 것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방을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소은이 솥을 씻고 있었습니다. 석봉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소은이 몸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소은의 눈은 지금은 그냥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깊고 검은 눈,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눈. 오늘은 어디 가오? 석봉이 물었습니다. 소은이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안 갑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같은 처마 아래 늦게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말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본 것을 석봉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로로 찢어진 눈동자. 그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밤은 유달리 조용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이제 막 한겨울의 날선 추위가 물러가고 밤 공기에서 조금씩 봄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무렵이었습니다. 인시가 막 지난 시각이었을 것입니다. 살인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여럿이었습니다. 석봉은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키지는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살인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석봉이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의 형태가 보였습니다. 셋이었습니다. 아니, 네. 모두 얼굴을 가린 복면 차림이었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석봉을 향해 오지 않았습니다. 소은의 방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이봐. 석봉이 몸을 던져 앞을 막으려 했습니다. 한 명이 석봉의 옷깃을 잡아 옆으로 던졌습니다. 석봉이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두 명이 소은의 방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소은이 나왔습니다. 흰옷이었습니다. 머리칼이 풀려 있었습니다. 눈을 바로 떴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자객 한 명이 칼을 들어 소은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석봉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두웠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의 숨결이 공기에 섞인 것 같은 느낌. 마당이 갑자기 좁아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냄새가 났습니다. 야생의 냄새. 비가 온 뒤 흙에서 나는 것보다 훨씬 짙고 원시적인 냄새가 비명이 들렸습니다. 소은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자객의 비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명. 무언가에 치인 것 같은 소리, 무언가에 찢기는 것 같은 소리, 늑대들이 우는 것 같은 소리가 어둠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달그락거리는 소리, 무언가가 울타리를 넘는 소리, 빠른 발소리들이 멀어지는 소리,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석봉 씨, 괜찮으세요? 소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석봉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은의 흰 옷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마당에 자객들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님이 깨셨을지도 모릅니다. 들어가 보세요. 석봉이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은의 눈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 알겠소? 짐작이 갑니다. 석봉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돌아서다 다시 멈추었습니다. 괜찮소, 당신은? 소은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석봉은 그날 밤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늑대의 비명 같던 소리가 귓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든든했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새벽 이른 시각에
처마 끝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가까워진다는 신호였습니다. 오랫동안 새소리가 없던 마을에 까치 한 마리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석봉이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살인문 쪽으로 이어지는 흙길 위에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흩뿌려진 핏자국이었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이리저리 쓰러지며 흘린 것처럼 불규칙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찢겨진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검은 천 조각들, 복면의 일부였습니다. 누군가의 허리띠도 있었습니다. 신발 한 짝도. 석봉은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눈으로 살폈습니다. 자국들은 살인문 밖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산 쪽이 아니라 마을 방향으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국들이 담긴 마당 중앙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발자국이었습니다. 짐승의 발자국이었습니다. 흙 위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이었는데 사람 발자국의 3배는 좋게 되는 크기였습니다. 발가락이 5개, 발바닥이 넓고 호랑이였습니다. 석봉은 그 발자국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 발자국이 자신의 집 마당에 있었습니다. 자객들의 핏자국과 뒤섞인 채 그 발자국은 방 쪽에서 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 쪽으로 이어졌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궤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불을 피우는 소리, 장작이 타는 냄새,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 밥 짓는 냄새. 석봉이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소은이 아침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흰 저고리에 옥색 치마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올려 묶었습니다. 솥 앞에 앉아 불을 조절하며 나무 주걱으로 밥을 저었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 조용하고 평온하게 아침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핏자국이 있소. 비로 씻어내겠습니다. 발자국도 있소. 흙을 덮겠습니다. 소은. 이름을 부르니 소은이 처음으로 솥 앞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석봉은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았다는 그 세로로 찢어진 눈동자가 아니라 깊고 검고 조용한 분명히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다쳤소? 아니요. 정말로? 소은이 조금 더 시간을 들여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석봉이 부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은 옆에 앉았습니다. 소은이 약간 몸을 뒤로 뺐지만 일어서지는 않았습니다. 고맙소. 뭐가요? 어머니를, 나를, 이 집을 지켜주어서. 소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솥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밥이 타겠어요. 석봉이 물러서며 웃었습니다. 웃음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밥이 다 되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아침상을 드리고 석봉과 소은은 부엌 앞 섬돌에 앉아 각자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반찬은 된장에 나물 몇 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다 말없이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핏자국 위로 햇살이 떨어졌습니다. 비가 오면 씻겨나갈 것이었습니다. 발자국도 덮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석봉의 마음속에서는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무엇인지 이제 석봉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봄이 가까웠습니다. 최 부자는 화가 났습니다. 보낸 자객 넷 중에 성한 몸으로 돌아온 것은 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둘은 달아나다 넘어진 채 마을 어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얼굴에 깊은 생채기가 나 있었습니다. 칼끝이 아니었습니다. 짧고 깊게 파인 5줄의 평행한 선이었습니다.
자객들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 명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날아오는 것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눈이 빛나는 것을 봤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이 정도 내공의 자들이 이 꼴이 되었다는 것. 최 부자는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산에 특별한 것이 있다. 그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최 부자는 영남 일대에서 가장 뛰어난 포수를 수소문했습니다. 사나흘 만에 답이 돌아왔습니다. 전라도 경계 가까운 산골에 검은 귀라 불리는 자가 있다 했습니다. 왼쪽 귀에 검게 변색된 큰 흉터가 있어 그렇게 불린다 했습니다. 그의 이력이 대단했습니다. 젊어서 30년간 산호, 산호랑이를 잡는 것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한양 조정까지 이름이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을 기점으로 포수 일을 그만두고 조용히 살고 있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닷새 만에 검은 귀가 왔습니다. 첫 인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넓고 손이 굵은 것이 힘있어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나이가 들어 몸이 굽고 머리가 반쯤 새어 있었습니다. 왼쪽 귀의 흉터는 귀 위쪽이 완전히 검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호랑이를 오래 봐 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검은 귀는 자객들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가져온 발자국이 찍힌 흙덩어리를 보았습니다. 검은 귀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이것은 그는 흙덩어리를 내려놓으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 부자가 재촉하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우가 아니오. 그럼 이것은 백호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부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백호? 백호가 사람 행세를 한다는 말이오? 제가 아는 산에는 사람 행세를 하는 것들이 있어. 그 중에서도 오래된 것들은 사람보다 사람 같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아니오. 검은 귀가 일어나 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일에서 30년 전에 손을 뗐소. 왜요? 이유는 말할 수 없소. 그러나 지금 내가 청하는 것이요. 검은 귀가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백호가 맞다면 보통 호랑이가 아니오. 산신 아래에 있는 것이요. 그것을 건드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하는 말씀이요? 나는 항상 원하는 것을 갖소. 검은 귀가 오랫동안 최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이요. 결국 검은 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를 체념한 듯한 끄덕임이었습니다. 그날 밤 검은 귀는 마을 주막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 이 일을 그만두게 만든 그날을 생각했습니다. 동료 포수 3명이 산속에서 사라졌던 그날, 찢어진 옷만 남아 있었던 그날, 그리고 안개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던 거대하고 흰 그것의 눈을 생각했습니다. 그 눈은 원망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이 시작됩니다. 그 일이 어떻게 끝날지 30년의 경험이 있는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습니다. 낮부터 하늘이 유독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갠 하늘이 저물면서 남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떨어지자 달이 떠올랐습니다. 두 눈으로 보기 민망할 만큼 크고 밝은 달이었습니다. 마당이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석봉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이 정수리 위에 높이 걸려 있었습니다. 달빛이 얼굴에 닿는 것이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소은의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에서 낮고 고른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신음 같기도 하고 기도 같기도 하고
짐승이 무언가를 참고 있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낮고 깊고 몸 전체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고통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석봉이 방문을 밀었습니다. 열렸습니다. 그 순간을 석봉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달빛이 창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가득 달빛이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 속에서 소운이 있었습니다. 아니, 소운이었다가 이미 소운이 아닌 것이 있었습니다. 흰 옷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몸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절반 이상이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방이 좁았습니다. 등에서 흰 털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꼬리가 생겨 있었습니다. 머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달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기가 진동했습니다. 방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포효 안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무언가를 향해 저항하지 못하고 불려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백호였습니다. 흰 호랑이였습니다. 머리에서 꼬리 끝까지 눈처럼 흰, 이 세상에서 본 것 중 가장 큰 호랑이가 바로 소운이었습니다. 석봉은 방문에 손을 짚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다 이 모습을 보고 뒤로 쓰러지듯 물러섰습니다. 석봉이 재빨리 어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백호가 몸을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큰 눈이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이었지만 슬픈 눈이었습니다. 목격당한 자의 눈이었습니다. 비밀이 들킨 사람의, 이제 어찌할 수 없어진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달빛이 그 눈 속에서 빛났습니다. 백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몸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털이 사라지고 꼬리가 사라지고 몸이 작아지며 다시 소운이 나타났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린 소운이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운이 울고 있었습니다. 석봉은 어머니를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소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린 소운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도 질문도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소운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뺨에 눈물 자국이 맺혀 있었습니다. 보셨군요. 보았소. 이제 무섭지 않으세요? 석봉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섭소. 소운이 눈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오.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오. 말해드리겠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달이 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달빛 속에 앉았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소운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멀리 산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 매화 향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소운의 존재 자체에서 배어나오는 향기임을 석봉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운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산은 예로부터 산신께서 다스리십니다. 목소리가 낮고 고요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수백 년 전의 일입니다. 이 산에 산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산의 나무와 물과 짐승을 다스리시며 사람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신의 딸인 저는 백호의 몸을 타고 이 세상에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석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산신의 딸이 사람 세상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산 사람들에게 입은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갚지 않고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입은 은혜라 함은 소은이 잠시 눈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당신의 조상 이야기입니다. 나의 조상? 오래전 이 마을에 노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습니다. 사냥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었지요. 어느 겨울날 그분이 설산에서 눈덫에 걸린 백호를 발견했습니다. 덫에 걸린 백호의 앞발이 깊이 베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보통 호랑이가 아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포기했습니다. 석봉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분은 백호의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자신의 가롯을 찢어 상처를 감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것이 나의 조상이라는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노정봉이었습니다. 정봉, 석봉, 이름이 닮았다는 것을 석봉도 느꼈습니다. 그분이 풀어준 백호, 그것이 저를 낳은 어머니의 어머니의 훨씬 이전 제 조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다릅니다. 수백 년이 흘렀지만 산신의 세계에서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잊지 않았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내게 내려온 것이요? 노씨 집안에서 마지막으로 이 산을 지키는 사람이 남았을 때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노모를 봉양하며 이 산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당신이었습니다. 석봉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처음에 당신이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요? 소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집에서의 시간이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석봉은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그 말이 달아날 것 같아서 봄이 오면 당신은 돌아가야 하오. 은혜를 갚으면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갚았소? 소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갚았소. 어머니가 낳고 있소. 내가 살았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더 있소? 소은이 고개를 들어 석봉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 산을 지키는 사람이 혼자이지 않기를. 석봉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있어야 하오. 내 곁에.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있소. 저의 몸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소. 그래도 있어주오. 달빛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달빛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은혜와 두 달간 싹튼 연정과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매화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검은 귀가 마을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석봉이 아침에 어머니 방으로 밥을 드리러 갔을 때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반쯤 걷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신이 문 앞에 있었습니다. 마당에도 뒷간에도 텃밭에도 없었습니다. 살인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문밖 흙길 위에 어머니의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석봉은 가슴이 철렁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뛰었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달려가 물었습니다. 안악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최 부자 집 하인들이 이쪽 골목에 있었어요. 그 말이 석봉의 뒷목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 앞에서 막혔습니다. 석봉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디 있소? 잠시 뒤 최 부자가 나왔습니다. 조용하고 여유로운 걸음이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자네 어머님은 안전하네.
걱정 말게. 내 어머니를 왜 잠깐 모셔온 것뿐이야. 자네와 이야기가 잘 안 되어서. 석봉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최 부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치고 싶으면 쳐도 되네. 그러면 어머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게 될 텐데.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오? 최 부자가 뒤에 서 있는 검은 귀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자네 집에 있는 것의 정체를 알고 있네. 백호라고 하더군. 영남에서 가장 뛰어난 포수야. 그래서 간단하네. 자네 집에 그 여인을 산 아래로 데리고 나오게. 내가 판 함정으로 자네가 앞에서 이끌고 오면 되는 것이야. 석봉의 목이 막혔습니다. 그 함정이란 것이 무엇이오? 사로함정. 지금 산 아래 넓은 곳에 파놓았어.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것이야. 그리고 주변에는 검은 귀와 포수들이 있겠지. 그것으로 무엇을 할 생각이오? 최 부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살아있는 백호를 얻는 것이야. 그 짐승의 내장으로 약을 만들면. 그만하시오. 석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지금 뵐 수 있소?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창고 같은 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몸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석봉아, 어머니 다치셨소? 아니야. 석봉아, 절대 안 된다. 내가 어디 가든 상관없어. 절대 하지 마라. 석봉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한테 은혜를 베푼 아이야. 어미가 죽더라도 그 아이를 해치는데 내 손을 쓰면 안 돼. 석봉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안에 결정해야 해. 해가 지기 전까지. 석봉이 끌려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은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을 데려간 것이군요. 석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은이 눈을 내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소은, 함정으로 가겠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을 되찾을 다른 방법이 없잖습니까? 있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석봉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소은이 말했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갈 것인지는 당신이 결정하세요. 석봉은 소은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결심이 섰습니다. 최 부자의 계략대로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따르는 척은 해야 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15부 절규와 결단, 함정을 향하며 석봉은 뒷마당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연장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낫, 도끼, 쟁기. 그리고 한쪽 구석에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낡은 화약통과 부싯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때 마을 포수들과 어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것들이 헛간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석봉이 화약통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최 부자는 석봉이 소은을 함정으로 이끌어오기를 원합니다. 함정 주변에 검은 귀와 포수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그대로 따르면 소은은 포수들의 포위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정 근처까지는 가야 어머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함정 근처, 직접 감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화약통을 챙겼습니다. 소은을 불렀습니다. 함께 가겠소. 그러나 나를 믿어주시오. 소은이 끄덕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든 따르겠습니다. 믿어도 되는 생각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소. 그러나 당신을 그들에게 내줄 생각은 없소.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나왔습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붉은 빛 속에 잠겼습니다. 바람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저녁이었습니다. 함정이 있다는 곳은 산 아랫자락에 넓은 빈터였습니다. 걸어가면서 석봉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최 부자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멀찌감치 따라오거나 앞쪽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쥐구멍 하나 없이 에워싸인 채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석봉은 알았습니다. 소은이 낮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포위되어 있다는 것. 알고 있소. 그래도 가고 있군요. 어머니를 찾아야 하오. 소은이 잠시 발을 멈추었습니다. 석봉 씨, 말하시오.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밤 저는 이 산에 있는 것들을 다 쓸 수 있습니다. 포수들이 아무리 많아도 당신이 그들을 해치면 가능한 한 해치지 않겠습니다. 몰아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이 다치오. 소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찾겠소. 당신은 당신 몸을 지키시오. 그것이 나의 청이오. 소은이 석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정이 보였습니다. 넓은 빈터였습니다. 초목이 깔려 있었지만 그 아래에 깊은 구덩이가 있다는 것이 석봉의 눈에 보였습니다. 나뭇가지로 덮어 위장한 함정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2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함정 왼쪽 바위 위에 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묶인 채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석봉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석봉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함정 근처까지 왔습니다. 최 부자가 바위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잘했네, 석봉. 이제 그 여자를 앞으로 보내게. 석봉이 소은을 돌아보았습니다. 소은의 눈이 석봉을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석봉은 보름달 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라고 했던 첫날의 말을 들었습니다. 처마 밑에서 눈이 좋으세요. 묻던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을 포수들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석봉은 소매 안에서 화약통을 꺼내 쥐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석봉이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 부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은을 앞으로 보내라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석봉은 소은의 손을 잡은 채 멈추어 있었습니다. 주변 나무 뒤에서 기척이 강해졌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화살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소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소은이 흔들렸습니다. 피가 맺혔습니다. 그것이 방아쇠였습니다. 소은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세로로 찢어진 눈동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보았던 그것이, 그러나 지금은 더 컸습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소은의 몸 안에서 억누르고 있던 것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은, 석봉이 불렀습니다. 소은이 석봉을 보았습니다. 눈 속에서 투쟁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인간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산신께서 정하신 금기입니다. 알고 있소. 그러나 당신이 다치면. 두 번째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석봉의 발끝을 박혔습니다. 세 번째가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은이 석봉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세 번째 화살이 소은의 팔을 관통했습니다. 소은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석봉이 느꼈습니다. 소은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수백 년간 지켜온 금기의 벽이 화살이 박히는 순간 균열이 가는 것을. 소은이 쓰러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달라졌습니다. 몸이 팽창했습니다. 흰 털이 돋았습니다.
관통한 화살이 살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뼈가 늘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빠르게 걷잡을 수 없이 변했습니다. 백호였습니다. 지금껏 본 것보다 컸습니다. 달빛이 없어도 흰 몸이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노랗게 빛났습니다. 꼬리가 나무를 휩쓸었습니다. 포효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포효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온전한 분노. 수백 년을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산이 흔들렸습니다. 포수들이 자리에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화살을 쏘았지만 흰 몸에 꽂혔다가 튕겨나왔습니다. 최 부자가 바위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쏴라. 계속 쏴라.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백호가 몸을 돌리며 포수들 쪽으로 달렸습니다. 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막고 쫓아내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금기는 깨진 것이었습니다. 폭주가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백호 스스로도 멈추기 어려운 억누른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석봉이 달렸습니다. 바위 위의 어머니를 향해 포수들이 흩어진 사이를 뚫고 달렸습니다. 어머니의 포박을 풀었습니다.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달렸습니다. 뒤에서 포효가 계속되었습니다. 화약 냄새가 났습니다. 포수들이 화승총을 내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석봉은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백호가 화살과 총구 사이에서 혼자였습니다. 어머니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냥 나갈 수 없었습니다. 화약통이 손 안에 있었습니다. 석봉의 눈이 최 부자 진영의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화약고였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석봉은 어머니를 바위 사이 좁은 틈에 앉혔습니다. 화살도 사람도 들어오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움직이지 마시오. 석봉아, 어머니, 나를 믿으시오. 어머니가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봉이 일어섰습니다. 포수들 대부분이 백호를 향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화약고는 최 부자의 지휘 위치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포수들이 집중되어 있는 방향과는 달랐습니다. 석봉이 움직였습니다. 나무 사이를 타고 바위 뒤를 돌아 소리 없이 어릴 때 마을 사냥꾼들에게 배운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발을 뒤꿈치부터 놓지 말 것, 몸을 낮게 할 것, 숨을 죽일 것. 화약고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인 한 명이 화약을 꺼내 포수들에게 나르고 있었습니다. 석봉이 달렸습니다. 화약고 문 앞에 섰습니다. 하인이 안에 있었습니다. 석봉이 등 뒤에서 팔로 감아 입을 막으며 끌었습니다. 소리내면 죽는다. 하인이 굳어버렸습니다.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저쪽으로 달려. 최 부자 밑에서 목숨 버릴 이유 없잖아.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봉이 손을 놓자마자 하인이 달아났습니다. 석봉이 화약고 안을 살폈습니다. 화약 포대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저쪽으로 달려. 최 부자 밑에서 목숨 버릴 이유 없잖아.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봉이 손을 놓자마자 하인이 달아났습니다. 석봉이 화약고 안을 살폈습니다. 화약 포대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폭발하면 반경 수십 보안은 날아갈 것입니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검은 귀였습니다. 석봉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검은 귀가 소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지만 총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약고에 불을 지를 셈이군. 그렇소. 죽을 생각이야? 혼자 불 지르고 죽을 생각은 없소. 도화선을 충분히 길게 쓸 생각이요.
검은 귀가 석봉을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저 백호가 자네한테 어떤 사람이야? 석봉이 검은 귀의 눈을 보았습니다. 내 사람이요.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내 사람이요. 검은 귀가 총구를 내렸습니다. 오랜 침묵. 도화선을 길게 썼다가도 폭발 범위에 걸리면 죽어. 내가 아는 적당한 길이가 있지. 검은 귀가 총을 어깨에 걸며 화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30년 전에 그만뒀어야 했어. 오늘은 진 빚을 갚는 날이야. 검은 귀가 도화선을 재단했습니다. 석봉이 그 끝에 불을 댈 부싯돌을 준비했습니다. 밖에서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백호의 소리였습니다. 더 가깝게 들렸습니다. 석봉이 검은 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저 바위 뒤에 있소. 나가면서 데려가 주시오. 자네는? 불 지르고 바로 나갈 것이오. 검은 귀가 끄덕였습니다. 도화선이 바닥에 깔렸습니다. 검은 귀가 나갔습니다. 석봉이 혼자 화약고 안에 섰습니다.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부싯돌을 당겼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도화선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석봉이 달렸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20보, 30보,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환해졌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석봉이 충격에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화약고가 연쇄 폭발했습니다. 포수들이 달아났습니다. 포위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불길 너머로 최 부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가지 마라. 쏴라. 그러나 쏠 사람이 없었습니다. 석봉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불길을 등지고 백호를 찾았습니다. 어디 있소? 어디에? 불이 번졌습니다. 화약고가 터진 충격으로 근처 마른 나무들이 불에 붙었습니다. 불길이 옆으로 번지며 밤산을 밝혔습니다. 하늘이 빨개졌습니다.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석봉이 달렸습니다. 백호를 찾아야 했습니다. 불길과 연기 사이를 뚫고 달렸습니다. 눈이 따끔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운, 연기 속에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서운, 그때 불길 한가운데서 흰 것이 움직였습니다. 백호였습니다. 화살이 몇 개 박힌 채로 연기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것이었다면 이미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호는 서 있었습니다. 다만 걸음이 불안정했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석봉이 달려갔습니다. 그때 백호의 등 뒤에서 최 부자가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달아난 마당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도포가 불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광기로 가득 찼습니다. 손에 짧은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죽이라도 없겠어. 창을 던졌습니다. 백호가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피하는 동작이 늦었습니다. 창 끝이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흰 털 위로 피가 번졌습니다. 한 조각이라도 반드시 가져가겠어. 최 부자가 단도를 꺼냈습니다. 백호의 털을 한 줌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백호가 몸을 돌렸습니다. 최 부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백호의 눈 속에 있는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서 최 부자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병든 탐욕이었습니다. 그것 말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 부자의 손에서 단도가 떨어졌습니다. 불길이 최 부자의 발끝까지 번져왔습니다. 최 부자가 뒤로 물러서다 발이 걸렸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판 사로함정에 자신의 발이 빠졌습니다. 또 도와주게. 최 부자가 석봉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석봉이 달려갔습니다. 최 부자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함정이 깊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끌어올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옆에 큰 몸이 섰습니다. 백호였습니다. 석봉의 옆에 서서 최 부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 부자가 백호를 보며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백호가 아가리를 열었습니다. 최 부자의 팔을 이로 물었습니다. 세게 무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것처럼. 석봉이 반대편 팔을 잡았습니다. 둘이 힘을 합쳐 최 부자를 함정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최 부자가 땅 위에 쓰러졌습니다. 불길이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석봉이 최 부자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최 부자가 뿌리쳤습니다. 필요 없어. 불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판 함정에 내가 빠질 줄이야. 어르신 나와야 하오. 지금 보여.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이 불길 속에서야 보이는군. 최 부자의 눈이 기묘하게 맑아졌습니다. 탐욕 없이 보이는 눈이 무섭게도 평범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가게. 석봉은 잠시 그를 보다가 백호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백호가 고개를 숙이며 석봉을 등에 태웠습니다. 달렸습니다. 불길을 뚫고 연기를 가르고 산 깊은 쪽으로 달렸습니다. 백호의 발이 땅을 박찼습니다. 석봉이 흰 털을 꽉 잡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뒤에서 더 큰 폭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최 부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석봉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백호의 등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뒷산 깊은 곳의 동굴이었습니다. 그 동굴, 석봉이 뒤를 밟았다가 혼비백산했던 그 동굴로 백호는 석봉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달이 기울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웠습니다. 동굴 입구로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백호가 동굴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석봉이 등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을 뻗어 백호의 몸을 만졌습니다. 화살 상처가 여럿이었습니다. 창 끝이 스친 옆구리의 상처가 특히 깊었습니다. 소은, 이름을 불렀습니다. 백호가 천천히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은이었습니다. 흰 저고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깨에 화살 상처가 있었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석봉이 소은을 안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소은, 정신을 차리시오.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고 깊은 눈이 석봉을 찾았습니다. 있군요. 있소. 도망가셨나 했습니다. 내가 왜 도망가겠소? 소은이 입술 끝을 올렸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석봉이 찢어진 옷으로 상처를 묶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피가 계속 나왔습니다. 묶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검은 귀가 데리고 나갔소. 안전하실 것이요. 다행이군요. 소은, 지금 몸이 알고 있습니다. 말이 짧았습니다.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석봉 씨, 소은이 낮게 불렀습니다. 저는 금기를 깼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깨는 순간 이쪽에 남을 수 없다는 것을. 석봉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돌아가야 합니다. 산으로. 지금 말고. 지금은 상처를. 지금이 아니면 제 힘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소은이 손을 들었습니다. 석봉의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석봉이 그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운하세요? 소은이 물었습니다. 석봉이 목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어머니도 나도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말마로. 사실이에요. 당신은 이 산을 지킬 수 있어요. 혼자서도. 처음부터 그랬어요. 소은의 눈이 석봉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번 생에는 이것이 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생이라니. 다음 생이 있다면 부디 평범한 사람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백호도 아니고 산신의 딸도 아니고 그냥 이 마을에 사는 평범한 사람으로. 석봉이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다음 생에는 내가 먼저 찾아가겠소. 소은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길게.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다고요? 다음 생에도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석봉이 소은을 더 가까이 안았습니다. 소은이 석봉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동굴 안으로 매화 향기가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소은에게서 나오는 향기가 동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은의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소은, 괜찮아요. 소은이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석봉의 품 안에서 소은이 녹았습니다. 눈이 녹듯 소복하게 조용하게. 남은 것은 흰 옷 조각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뒤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매화 향기만 남았습니다. 석봉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굴 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파래지는 그 빛 속에서 석봉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매화 향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봉은 늙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 산자락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석봉이 40이 되던 해 봄에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꽃이 피던 날이었습니다. 석봉은 혼자였습니다. 혼인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석봉은 정중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지로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을 지켰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산삼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디서 씨앗을 구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석봉의 손이 닿은 땅에는 이상하리만큼 산삼이 잘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산삼을 팔아 양식을 해결했습니다. 석봉이 사는 마을에서는 굶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굴에도 갔습니다. 혼자 아무도 모르게 그 동굴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동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석봉은 그 동굴 앞에 앉아 한동안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어떤 날은 동굴 앞에 앉아 말을 했습니다. 혼잣말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 것에게 하는 말처럼. 오늘 산삼을 몇 뿌리 찾았소. 아직은 건강하오. 어머니는 잘 계실 것이오. 당신이 있는 곳에서. 봄이 됐소. 매화꽃이 피었소. 당신 생각이 나오. 동굴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바람이 이상하게 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바깥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바람이 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실려 매화 향기가 왔습니다. 석봉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에 전설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마을 안악 하나가 봤다고 했습니다. 안개가 짙은 날 뒷산 중턱 어딘가에서 흰 옷을 입은 여인이 걷고 있었다고. 그 옆에 커다란 흰 짐승이 함께 걸었다고. 너무 안개가 짙어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흰 것이 2개, 여인과 짐승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고. 그 다음엔 나무꾼이 봤습니다. 저물녘 능선 위에서. 그 다음엔 아이들이 봤습니다.
달이 밝은 밤 놀다가 잠깐 올려다봤을 때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무서웠는데 왜인지 무섭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석봉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이른이 다 되던 해였습니다. 주막에서 젊은이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석봉은 술잔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석봉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즈음이었습니다. 산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서 이 순간도 그 흰 것이 걷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봉이 낮게 웃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평범한 사람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했습니다. 기다려 주시오. 석봉이 혼잣말처럼 산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빠르지 않을 것이오만 반드시 찾아가겠소. 산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었는데 그 안에 봄꽃 향기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뒤로도 세월이 흘러 석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는 날 아침 석봉은 헛간에서 산삼 씨앗 주머니를 가져와 베개 맡에 놓았습니다. 봄이 오면 뿌려달라는 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좋은 꿈을 꾸며 갔을 것이라고. 전설은 계속되었습니다. 안개 낀 날이면 이 산에서 흰 옷을 입은 여인과 커다란 흰 호랑이가 함께 걷는 것이 보인다고. 봄이 오면 특히 더 자주 보인다고. 그 여인의 얼굴은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슬프지 않다고. 오히려 웃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산을 백호산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봄이면 설명할 수 없는 매화 향기가 난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백호소음과 효자석봉의 이야기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산에는 봄이 오면 매화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오늘의 야사 여기서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쉬십시오. 밤에 듣는 야사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